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습니다. 예, 이번 강의 주제는 유전체입니다. 유전체. 칠판에 가서 먼저 우리 유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절연체, 더 많이 썼던 용어가 절연체입니다. 절연체가 나왔고, 유전체. 전기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이 유전체에 대한 존재가 좀 우리가 조금 약간 모호하다라는 표현, 모호하다는 표현이 조금 맞을까요? 우리가 좀 모호하게 생각했던 게 아마 유전체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 모호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유전체는 절연체다. 같으다, 동격. 그냥 같은 물질로 취급해버리면 이 모호성이 사라지죠. 근데 이게 유전체를 또 이렇게 절연체랑 같다라고 표현해놓고 이 유전체를 갖다 굳이 그러면은 같은 물질을 갖다가 같은 걸 갖다가 우리 용어가 같은데 굳이 뭐 유전체란 용어를 하나 만들고 절연체란 용어를 하나 만들고 유전체란 용어를 하나 또다시 만들어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뭐 복잡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유전체하고 절연체 전기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절연체, 유전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조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조금 구분을 해놔야 나중에 그냥 이게 같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생기는 약간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연이요, 절연, 인슐레이터입니다. 이거는 인슐레이터고 영어로도 다이일렉트릭이라고 인슐레이터입니다. 인슐레이터고 한자로 따지면 유전이요, 유전. 본문에 한자로도 제가 표현해놨죠. 유전 할 때 유자가 어떤 유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전자는 뭐 전기, 전자죠. 전기를 유도하는 물질이다라는 거고, 절연체는 우리가 그냥 겉보기로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전기를 잘 통하지 않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 용어가 갖는 그 자체가 오리지널하게 가지려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서로 굉장히 뭐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절연체하고 유전체 사이에서는. 그래서 얘는 전기를 갖다가 잘 통하지 않도록, 잘 흐르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 되겠죠. 얘는 그런 용도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절연체라고 하는 용도는 전기를 잘 통하지 않도록, 즉 안전상의 목적으로 절연을 시켜야 될 부분. 절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연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정기적으로 분리시켜 놓은 거잖아요. 완벽하게 분리시켜 놓은 걸 절연이 잘 돼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앞전에 가우스 법칙을 통해 가지고 그 응용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매질이 있으면 그 절연체가 있으면 절연 파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해서 뭐 전개 계산에서 그 전개 강도 값보다 훨씬 더 큰 절연 특성을 갖는 물질을 갖다 쓰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연체하고 또 유전체는 조금 더 상반된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약간 다른 특성을 갖는 물질로 정의가 됩니다. 얘는 전기를 유도한다. 즉 우리 유전체라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콘덴서요. 콘덴서에서 쓰이는 물질이죠. 콘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죠. 콘덴서는 금속의 극판이 있으면 그 중간에다가 유전체를 세우죠. 절연체는 전선이 있으면 그 중간 그 껍질을 갖다가 뭘로 세우죠? 절연체를 세우죠.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물질로 전기적인 분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절연체니 유전체니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전기를 이렇게 축적할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물질의 이름을 갖다 유전체라고 사용하면 될 거고요.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순수하게 절연의 목적으로 쓴다면 절연체라고 쓰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유전체하고 절연체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하지만 그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 이 두 개가 목적이나 이 용어 자체에서 느끼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어떤 측면에서 저런체하고 유전체하고 같다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도체하고 부도체를 가를 때, 도체하고 부도체를 가를 때, 유전체나 저련체나 동일하게 뭐예요?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물질에 들어갑니다. 즉, 자유전자가 없습니다. 자유전자가 없는 그러한 물질. 그래서, 저련체나 유전체나 뭐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 일부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의를 해놓다 보면 우리가 굳이 같은 걸 갖다가 용어를 갖다가 달리 표현해서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은 대부분 절연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유전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유전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근데 그애가 사용하는 목적이 같은 물질, 그 절연물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기도 절연물이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뭐죠? 절연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XLP요. CV 케이블의 절연물이죠. 얘는 XLP는 절연물이라고 표현하지 유전체라고 표현 안 합니다. 하지만 얘는 뭐예요? 비유전율을 갖다가 약 한 2.5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유전체라고 부를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그 특성상 뭐냐면 전기 절연을, 그러니까 얘의 값을 갖다 절연 강도 측면에서 얘를 갖다 고려해서 쓰는 물질이냐, 아니면은 유전율이라는 이 값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전기를 저장할 목적으로 콘덴서 같은 물질에 응용해 쓸 거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전선 주변에 그 껍데기에 씌워져 있는 게 이게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절대 이걸 갖다 유전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절연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커피시타에 사용하는 여기 있는 물질을 갖다가 절연체입니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절연체하고 유전체는 반드시 분간해서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연물로 사용하려고 하는 물질을 선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절연물 선택하려고 할 때 얘를 갖다가 유전율표를 보면 됩니까? 유전율표, 이 재료의 유전율이 얼마인지 이 표를 보고 절연체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절연 강도, 얘 절연물의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3강 때 문제 하나 풀어봤잖아요. 각 유전체별로 절연 강도가 있잖아요.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전이 경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값을 보고 절연체를 선택을 하지 유전율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뭘 본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전개 강도, 절연 강도를 보고 절연체를 선택하고요. 그렇다면은 유전체를 선택한다면 뭘 보겠어요? 전개 강도 값을 보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강도, 뭘 보겠어요? 절연 강도 값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겠어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전율이 얼마냐? 물론 비유전율을 보겠죠. 유전율이 얼마인지를 보고 선택하죠. 커피시타에 쓸 유전체를 선택하겠죠. 유전율이 큰 걸. 그러니까 이런단 이야기죠. 전개 강도가 크다고 해서 유전율이 큰 건 아니에요. 또 유전율이 크다고 해서 전개 강도가 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모든 절연체는 유전체입니다. 유전율을 갖습니다. 예. 그지만 이제 이 이름을 갖다 명명해서 부를 때는 좀 차별화돼서 부를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그걸 설명했으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전체란 녀석은 왜 유전체란 이름을 붙여줬는지 그 근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림을 쳐다보죠.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자, 보세요. 제가 그 첫 번째 강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보호의 원자 모델을 이야기하면서요. 기억나세요? 보호의 원자 모델. 보호의 원자 모델을 기억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지금 보호의 원자 모형이잖아요.
전기 에너지 편을 설명할 때 최초에 모든 물질이 태어날 때는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중성인 상태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 우리가 이용한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 대전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면 이 대전이라는 과정을 겪으려면 외부의 어떤 에너지가 뭐 이 외부 에너지라는 것은 열 에너지든 화학 에너지든 뭐 빛 에너지든 뭐 어떤 에너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그 외부의 에너지의 자극에 의해서 대전이 되고요. 전하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그 전하를 이용해서 힘을 얻고 전기력이 발생되고 그 힘을 사용하면 전기적인 일을 승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기적 중성이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는 얘를 갖다 전기적 중성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이렇단 이야기죠. 전기적 중성이라고 표현했을 때 뭐냐면 이 구조가 이 어떤 배치를 보면 굉장히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겉보기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얘를 갖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 대한 차이는 알겠죠. 약간 우리가 거리를 두고 쳐다봤을 때요. 얘는 갖다 전기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다. 아무런 의미 없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전기적으로 봐서 아무 의미 없는 중성처럼 보인다. 이제 의미 없다. 우리 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나오는데 의미 없어요. 전기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도체라면 외부에 자극을 주면 외부의 에너지에 영향을 주면 얘가 튕겨 나가서 자유전자가 되겠죠. 도체라면 자유전자가 돼서 얘가 이동하면 전류가 되죠. 전류가 돼. 얘가 이동하면 힘을 받아서 이동하면 전기의 힘을 받아서 이동하면 전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도전류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제 얘는 이상적인 유전체 본문에도 나와 있죠. 이상적인 유전체는 자유전자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도 이용되죠. 절연체, 인슐레이터로도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런 유전체에다가 근데 외부의 자극을 줘봅니다. 어떤 외부의 자극을 줘보냐면 외부에다 전개를 한번 인가를 해봅니다. 전개를. 전개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자, 전개를 인가해봅니다. 외부의 자극을 줘봅니다. 그러면 얘는 자유전자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상적인 유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아예 없는 걸 이상적인 유전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외부에서 전기를 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콘덴서를 생각하면요. 콘덴서를 생각하면 콘덴서 양극판에 유전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유전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여기 뭐 스위치를 달아 놓는다면은 여기다가 뭐 스위치를 달아 놓는다면은 스위치를 갖다가 딱 한번 넣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유전체에 전기가 작용하게끔 플러스 마이너스 형성에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자극을 주면 유전체는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자유전자가 쉽게 발생되는 녀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체처럼 얘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는 않고 이렇게 힘을 받아서요.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자죠.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고 핵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면 그 양성이잖아요. 양성이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작용해.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뭐냐면 계속 여기에 지금 매여 있어요. 지금 여기 핵과 지금 전자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다른 게 뭐예요? 외부에 전기가 작용하지 않았을 때 노필드요. 일렉트릭 필드인 경우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히 중성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외부에서 전기를 가해주면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이야기예요. 즉 어떤 구조적인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대칭성의 어떤 평형이 깨지고 있어요. 평형이 깨지고 있어요. 대칭의 평형이 깨지고 있어요. 찌그러짐의 모형이죠. 제가 그림에서 그려놓으면 그려놨듯이 좀 표현상으로 보면 그 전자가 좀 많이 이동해요. 빨간색이 전자가 많이 이동해요. 그리고 핵은 뭐 이동해도 아주 조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핵이 굉장히 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전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벼운 전자가 이렇게 끌려가고 상대적으로 변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은. 그래서 그냥 군사적으로 바라보면 핵은 그냥 가만히 서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자만 이렇게 이빨이 끌려오는 그런 모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얘를 갖다 어차피 얘가 그 뭐냐면은 어디 뭐 이렇게 그 전하량이 불평형이 생긴 건 아니니까, 전하량 자체에 불평형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4대 3으로 불평형이 생기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 이런데 또 뭐냐면 이 상태가 정기적으로 의미를 갖게 돼요. 이게 얘는 그대로 붙어 있고 얘를 또 똑같이 있는데 뭐냐면 그 찌그러진 형태만 갖는데도 정기적으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보면 얘는 갖다 플러스 극성, 이쪽에서 바라보면 마이너스 극성. 여기는 양전하로 보여진다는 이야기죠. 양전하로 보여지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음전하로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정기적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외부 자극을 받아서 뭐냐면 외부 에너지를 받아 떨어져 나서 그 전하에 불평이 생겨서 양전하, 음전하가 생기지 아니하고 전자는 잃지 않았죠. 얘가 잃거나 얻지 않았죠. 외부의 자극에서 잃거나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아니고 찌그러짐으로써 이렇게 한쪽에서는 양전하로 보이고 한쪽에서는 음전하로 실제 보여지는 이런 구조를 갖다 이렇게 되는 걸 갖다 우리 뭐냐면 극성을 지녔다는 생각에 극성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써요. 극성을 갖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외부 자극을 받게 되면, 외부 전개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그 변이, 디스플레이먼트가 발생하고요. 극이 이렇게 나뉘게 되죠. 이쪽은 플러스 극, 이쪽은 플러스 극, 이쪽은 마이너스 극. 이걸 갖다가 이제 등가적으로 표현하면, 이쪽은 플러스 극, 이렇게 마이너스 극. 이렇게 한 쌍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게 이 쌍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유전체에서는 이 쌍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 쌍이 항상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자는 자유전자하고는 좀 우리가 구별해서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뭐 그냥 프리덤이잖아요. 프리덤. 지 혼자 막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자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유전체인 경우에서 얘들은 떨어져 나가 움직이지 못하죠. 떨어져 나가서 존재하게 된다면은 실제 유전체에서 뭐냐면 그 외부의 힘을 받으면, 전기 힘을 받으면 얘가 실제 전류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처럼 흘러버리죠. 그러면 유전체에 어떤 파괴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전류가 흘러버리면, 그러면 유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어떤 뭐 움직이거나 그런 실제 뭐 자기가 막 돌아다니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뭐예요? 그 유전체는 파괴된 것입니다. 그 유전체가 망가진 것이죠. 엄청나게 큰 힘을 가해줘 가지고 웹에 너무 큰 전압을 가하다 보니까 실제 유전체 파괴가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절연 파괴처럼 발생해 버린 거예요. 절연 파괴처럼 발생해서 실제 전자가 이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유전체가 파괴된 거니까, 이제 지금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항상 이 핵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어 있다 해서 구속전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구속전자. 그래서 이제 웹의 전기를 가해주면 이렇게 항상 쌍으로 존재해서 다닐 수밖에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전기 쌍극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기 쌍극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전기의 영향에 의해서 극이 이렇게 나뉘어진 거, 이렇게 등가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분극. 분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자체를 한 쌍을 갖다 뭐라고 부른다고? 전기 쌍극자다. 전기 쌍극자. 모든 물질이 처음 태어날 때는 이렇게 중성인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외부에서 전기를 가하면 유전체인 경우 이렇다는 게, 자유전자는 발생하지 않고 구속전자 이렇게 이 변이 디스플레이먼트가 발생하고요. 이걸 갖다 등가적으로 바라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의 한 쌍, 전기가 한 쌍으로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전기 쌍극자가 형성이 되고, 이 전기 쌍극자는 물질 내에 무수한 개수로 존재하겠죠. 무수한 개수를 이렇게 나열을 되겠죠. 외부에서 전기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서 마이너스 전기를 이렇게 인가를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 전기 쌍극자, 요런 전기 쌍극자들이 무수히 많이 배치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한번 더 쳐다봅니다. 이걸 한번 쳐다봐요. 자, 무수히 많은 전기 쌍극자가 존재하는데, 얘네들하고, 예를 들어 보세요. 얘네들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들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내부에 있는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애들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서, 얘네들은 서로 가까워져서요. 얘네들은, 중성으로 보여요. 서로 상쇄돼서 중성으로 보여요. 다. 중성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 유전체 내부에서는 또 뭐래요? 정기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 전하량이 없는 것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유전체 내부에는 전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서로 이렇게 거리가 서로 가까워진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들 때문에 뭐예요? 중성처럼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얘는 안 보인다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렇게 부분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도 전하가 없다라고. 그 대신 여기 마지막 표면은 어떻습니까? 표면 마지막 끝에 제 끝자락에서는 누가 상쇄시킬 녀석이 없죠. 그렇죠? 상쇄시킬 녀석이 없죠. 자, 그렇죠. 이렇게 분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유전체에서 전하는 어디에만 분포한다. 전기전기가 바라봤을 때 유전체에서는 전하는 어디에만 분포하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어디에서만요? 유전체의 표면에서만 전하가 분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전하의 분포. 이렇게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런 식으로요. 전개가 인가된 곳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전체란 물질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유전체란 물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기를 유도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전기를 유도하는 물질이다 표현했잖아요. 전기를 유도, 유전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절연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절연체의 절연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표현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유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즉, 이 분국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분국이 된 개수가 예를 들어서 이 얘라고 그러면은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예요. 왜냐하면 물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만 분국이 일어났을 리는 없죠. 그냥 이렇게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분국이 8개가 발생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 그림처럼 분국이 8개가 발견했으면 여기에다가 이 양전하의 음전하 때문에 여기다가 뭐를 갖다가 붙잡아 둘 수 있는 배경이 생겨요. 여기다가 그 개수만큼 8개만큼 뭐를요? 음전하를 여기다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음전하를 여기다는요. 양전하 8개를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자, 전하를 갖다가 여기다 붙잡아 두고 있다. 붙잡아 둘 수 있다. 여기다가 콘덴서에다가 전압을 가해가지고 전압을 가해가지고 8개를 갖다가 못타놨다. 그러면은 못타놓고 나서 띄면 뭐예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전기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기 에너지의 근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하.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하라는 녀석이 여러분들이 지금 전하가 없는 이 공간에다가 전하를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갖다 놨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는 이렇게 올 수 없다겠잖아요. 여기에 이 전하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전하 자체가 뭘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외부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서요. 자기 스스로 뭐요? 전기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결과물입니다.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전하가 스스로 존재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 자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2분의 1 QV라고 하는 2분의 1 CV의 자성이래요. QV라고 하는 뭐예요?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상태. 즉 전기가 유도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거를 갖다가 따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콘덴서에 적용할 수 있는 물질 유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체. 전기를 모으는 데 관심을 두고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유전체입니다. 절연체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좋은
좋은 유전체란 어떤 걸까요? 좋은 유전체라는 것은. 좋은 유전체라는 것은. 좋은 유전체요. 좋은 유전체라는 것은 특성이 좋은 우수한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최소한 이건 아니죠. 절연 강도가 높은 뭐 유전체. 이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이런 거는 뭐냐면 절연체 쓸 것이죠. 유전체는 어떤 놈이요? 분국이 많이 발생하는 물질이 되겠죠. 이게 가장 좋은 유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율을 이야기하겠죠. 유전율을 이야기하면 유전율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분국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같은 크기라면 같은 크기의 유전체가 있어요. 어떤 두 개의 물질의 유전체가 있어요. 입실론 1, 입실론 2라고 하는 두 개의 유전체가 있다고 봅시다. 얘는 얘는 분국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표면에만 존재한다겠죠. 5개. 얘는요. 10개 뭐 예를 들어 생긴다고 봅시다. 10개. 그러면 여기는 몇 개 모아둘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5개 붙여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라면 5개밖에 전화를 못 모아두고 여기는 몇 개를 모아둘 수 있어요. 10개를 모아둘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전기를 더 많이 모아주는 거예요. 얘가 더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이 좋다. 즉 분국이 많이 발생하는 녀석이 유전율이 좋은 거예요. 유전율이 좋다. 크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콘덴서를 만들려고 할 때 유전율이 작은 물질을 가지고 콘덴서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에 말이 안 되죠. 그죠? 또는 뭐냐면 절연 강도가 높은 물질을 갖다가 절연체를 가지고 그 콘덴서를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유전율이 큰 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다 보니까 유전체라고 말하는 거하고 절연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구나. 완전히 다른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유전체에 대해서 쭉 다뤄봤는데요. 여기서 하나 정도만 더 퀘션만 하고 갑니다. 뒤에서 조금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변이 전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변이 전류. 여기서 말하는 변이 전류가 이 변이에 대한 용어가 변이 전류라고 말할 때 변이 전류에 대한 용어가 영어로 말한다면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변이 전류예요. 즉 유전체는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죠.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다. 이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적으로 볼 때는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디스플레이먼트, 자유전자가 아닌 구속전자가 나타나요. 여기서는 구속전자가 나타나요. 구속전자가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 외부에 전개를 가게 되면 자유전자는 없지만 뭐는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변이가 나타나면서 극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분국이 발생하는 거죠. 분국.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이. 근데 그 과정이죠.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이동. 이게 이 변이라는 것은 아주 미소한 변이입니다. 미소한 변이. 뭐 이렇게 뭐 꽉꽉 변하는 게, 뭐 1m, 2m씩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핵 있고 이렇게 딱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뭐예요? 그냥 이쪽으로 아주 미소하게 조금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쪽을 봤을 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그랬고,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이쪽은 플러스처럼 보이고, 빼기처럼 보이고, 그래서 얘를 갖다 등가적으로 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쌍극차 이렇게 된다겠잖아요. 이 변이, 이걸 갖다 변이라고 표현하거나 변이.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란 이야기죠. 이런 약간 미소한 어떤 전자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조그만 움직임을 통해서, 자유전자 같으면 뭐요? 자유전자 같으면 도선 내에서, 도체 같으면 자유전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다가 전기를 인가하면 어떻게 돼? 힘을 받아서 쫙 가죠. 이걸 갖다 우리는 전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전류. 이걸 갖다 우리는 전도전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좀 다른 성향의 전류다. 다른 성향의 전류다. 전도전류가 아닌 뭐예요? 저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전류가 아닌 또 다른 전류다 해서 이 전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변이전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변이전류는 도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체에서는 변이전류라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쵸? 유전체에서 나타난다. 유전체. 즉 우리가 다루는 어플리케이터에서는 뭐냐면 콘덴서에서
여기 나타납니다. 그럼 콘덴서에서 전류가 흘렀다. 콘덴서 전류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콘덴서에서 그러면 전류가 관측됐다. 그럼 그 전류는 다 뭡니까? 예, 전도전류 아닙니다. 콘덴서에서 만약에 전도전류가 형성됐다. 콘덴서가 있는데 여기에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흘렀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전류는 100% 무슨 전류예요? 예, 전도전류 맞는데 이음은 유전체가 파괴했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예요. 절대 뭐냐면 유전체 내부에서는 뭐냐면 자유전자가 이동을 통해서 전류가 흐름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럼 유전체가 파괴된 거예요. 빵 하고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죠? 아, 물론 뭐 완벽한 이상적인 유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미세한 전류는 흐를 수 있어요. 이 전도성 전류는 흐를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표면에서 유전체 표면에서 뭐냐면 아주 미세한데 아무리 저전체라 하더라도 뭐요 표면 저항 뭐 수십 메가 수백 메가 정도 오hm 정도 되는 저항이 있겠지만 그 저항을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흐르는 그 누설전류 수준도 누설전류 누설 표면전류 수준이죠. 그렇죠? 예,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CT를 댔을 때 뭐 네, 전원이 있고 이렇게 카페시타가 있을 때 여기를 갖다가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여기 CT로 여러분들 전류를 측정한다고 봅시다. 이 전류를 측정해 보면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 전류는 절대 전도 전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 디스플레이먼트, 이 미소한 이 전하의 변이가 이 전하의 조그만한 이 변이가 유발하는 거다. 유발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게 여기다가 외부에서 이렇게 콘덴서에다가 전압을 딱 가하자마자 변이가 한 번에 쫙 하고 다 뭐냐면 아까 분국이라는 게 10개가 일어나면 10개가 한 번에 동시에 그냥 절대시간 0 그냥 스위치를 닫자마자 이 변이가 바로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다이나믹한 상황이죠.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뭐예요? 얘가 시간을 두고 변이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동안 뭐냐면 분국이 완료되는 녀석에 해당하는 전하들이 쫙 모이면서 뭐예요? 뭘로 관측이 돼요? CT로 측정하면 전류로 관측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전류는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류하고는 확 다르다 해서 우리는 이 이름을 갖다 변이전류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콘덴서에서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우리는 변이전류.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충전전류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충전전류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근데 이 전류의 형상을 알려면은 좀 다이나믹하게 좀 이해할 필요 있어요. 뭐 전압을 가했다 해서 콘덴서에다가 급한 양극에다 전압을 딱 가했다 해서 바로 분국이 10개 생각하면 10개가 그냥 뭐 인가하자마자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짧지만 그 시간 동안에 뭐냐면 분국이 이 이동이 어떤 시간을 두고 일어난다. 시간을 두면서 하나씩 형성되면서 이쪽에서 뭐예요? 붙겠죠. 바로 붙겠죠. 플러스가 형성되면 마이너스 잔다가 하나씩 붙겠죠. 이런 어떤 리얼한, 아니, 다이나믹한 흐름 속에서 전류로 관측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 카페시타에다가, 카페시타가 있어요. 카페시타 C가 있으면, 여기 충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직류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카페시타를 충전합니다. 뭐 스위치를 딱 닫으면 전류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나오는지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관측이 되냐면 이와 같은 형태로 관측이 됩니다. 지수함수죠. 처음에 스위치를 닫자마자 가장 크게 나오고요. 스위치를 닫자마자 크게 나오고 점점 지수함수로 감소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전류가 완전히 사라지죠. 즉,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쵸. 그 전압을 인가한 이후에 모든, 뭐가 다 사라진 거죠. 이제 물리적인 관점에서 그래요. 물리적인 관점에서 물어보면, 분국을 완료한 거죠. 분국. 즉, 변이가 완료가 된 겁니다. 변이가. 모든, 전기 쌍극자들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죠. 다이나믹하게 보면 이 시간에서부터 스위치를 닫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 시점까지 갈 때 다이나믹하게 보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 어떤 녀석들은 좀 빨리 완성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녀석들은 좀 느리게 완성할 수 있고요. 이제 전류의 크기를 본다면은 전류의 크기를 보면 스위치를 닫자마자 그래도 가장 크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전류가 이제 0이 됐다는 사실은 이런 걸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사실도 우리가 거꾸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스위치를 닫자마자
전류가 가장 크게 흘렀다. 이 전류는 전도전류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변이전류라고 그랬어요. 변이전류라고 그랬어요. 이 전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뭐 스위치를 투입하자마자 대부분의 이 물질, 이 콘덴서 내부에 있는 이 유전체가는 대부분의 변이는 순식간에 대부분 다 이루어져 버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양을 점점 줄이죠. 나머지 이제 안 된 녀석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죠.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전류가 0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제 마무리가 되면 분광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다이나믹하게 뭐냐면 더 이상 천자가 와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처럼 작용, 유전체가 아니라 뭐처럼 작용해. 이때부터는 그냥 전원체처럼 작용하는 거죠. 예. 더 이상 전류의 흐름이 관측되지 않는 거죠. 왜? 변이 전류도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 전류는 없을 수가 나타나지 않죠. 여기 안에는 구속전화밖에 없으니까. 구속전화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전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회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과정이 이제 이쪽에 전화가 하나씩 모이면서 이쪽 전위가 올라가잖아요. 전기에는 이제 전위가 올라가니까 이쪽 전위하고 이쪽 전위가 갖다 지면 전류가 안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회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전자기학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학 관점에서 좀 더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 변이 전류를 갖다가 조금 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이 전류는 우리가 회로적인 관점에서 이걸 변이 전류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충전 전류라고 표현하는 거죠. 충전되는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죠. 콘덴서를 충전하는 상황으로.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변이 전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전체는 뭐하는 물질이에요? 전원체하고 좀 구별돼서 표현한다면요, 전기를 유전체는 전기를 유도하는 물질이고 전기를 유도하는 물질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전원체하고는 확 다르죠. 사용 용도가. 그러니까 이 용도가 뭐가 돼요? 콘덴서에 쓰려면 유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콘덴서에 쓰려면.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전기를 저장할 목적, 즉 전기를 저장하는 목적이죠.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같은 절연물이라도 그 절연물의 명칭을 뭐라고 불러요? 절연물이라 부르지 않고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절연체냐 유전체라는 것을 갖다가 이름을 부를 때 뭐냐면 같은 물질을 가지고도 절연체라고도 부르고 유전체라도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유전율이 얼마면 얘는 유전체라고 부르고 유전율이 얼마 이하면 절연체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쵸? 이 강의를 전체적으로 이해했다면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강의 유전체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